이번 파트에서는 회귀 분석 파트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 강좌에서 다변수 선형 모델과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습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변수가 있고 또 다른 변수가 있을 때 이 선형적으로 개수로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타겟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밸류를 구성하고자 했을 때 이런 선형 다변수로 표현된 모델에 대해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뉴럴 네트워크로 해서 좀 비선형적인 파트도 포함을 해서 계산할 수 있는 예를 우리가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모델에 따라서 이런 선형 모델에 따라서 우리가 실험 변수와 특성 변수와 그 타겟 변수 사이에 이제 특성을 모델을 예측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지도 학습의 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형 회귀 분석은 연속적인 타겟 변수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며 그리고 변수 간의 관계를 이해하거나 트렌드를 분석하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파이스 변수가 지난 시간에 했던 IS, 그 다음에 베타 F, 그 다음에 V early volt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타겟으로 잡는 특성 변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I on current다. 그럼 이 I on current가 이 변수와 어떤 관계가 있을지 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이 경우는 변수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 변수로 타겟 변수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연속적인 타겟 변수를 이해하는데 예측하는데 이런 관계를 쓰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식을 쓰게 되면 앞서 본 것처럼 이 타겟 변수와 특성 변수 사이에 이렇게 변수 옵셋을 주어질 수 있고 기울기가 주어지는 상태로 되고요. 변수가 여러 가지일 때는 x0, x1, 이 xm과 같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시그마의 w에 i에 x, i에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요.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제 i는 0부터 m까지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걸 이제 표현할 때는 w의 트랜스포즈의 x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벡터라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니까 x1, x0, x1, x2 이게 이제 벡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w0도 w도 벡터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돼야 되니까요. w0, w1, w2 쭉 가서 wm 이런 식으로 돼야 되니까 얘가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 w 결국 w가 w0에서 wm은 되어 있는 이 벡터의 트랜스포즈 한 게 이거가 되죠. 그래서 앞에 개수가 트랜스포즈의 x를 곱을한 형태가 바로 이제 다변수로 되어 있는 타겟 변수를 표현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1차 변수가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x가 특성 변수고 여기가 y가 타겟 변수가 되어 있으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표현해도 되겠죠. 우리가 이제 is, 베타, f, va라고 했을 때 얘들 사이에 독립이냐라고 할 때는 다 이게 독립 변수라 표현을 해도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었고요. 지금 종속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특성 변수, 그 다음 타겟 변수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최소 자승법이라는 방법을 써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최소 자승법은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최소 자승법은 이제 최소 자승법은 요 그림에서 요게 타겟 변수고 모델이 예측하는 값하고 그 실제 실험치하고 차이에 제곱을 다 합한 것을 최소화하는 것을 이제 최소 자승법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귀 분석을 통해서 실험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자, 주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 사이를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회귀 모델에 따라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표현하면 여기에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 보면
y는 w0 더하기 w1x로 모델이 있는데요. 실험치가 있고 예측하는 이건 예측치가 됩니다. 그래서 요 예측치하고 요 실제 실험치하고 차이가 요게 오차가 되는데요. 요 오차가 하나하나가 y의 실험치에서 그리고 예측한 값을 이제 한 값이 오차가 됩니다. 이를 이제 제곱을 해서 전체를 다 더해준 것들은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요걸 다 합쳐서 얘를 최소화하는 그런 W0와 W1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전에 그 선형 회귀와 그리고 다변 회귀할 때 이제 쓰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변수가 여러 가지가 되면 사실은 이 평면이 됩니다. 이게 1차, 2차원에서는 직선이 되겠지만 변수가 많아지면 평면이 되겠죠. 그래서 회귀 분석을 했었던 선형 모델을 한다는 얘기는 플레인을 찾아주는 과정이 바로 이 선형 회귀에서의 다변량 선형 회귀에서 쓰는 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를 볼 때 우리가 실험 데이터를 이전에 이게 선형이냐 혹은 종속이냐 이런 관계와 더불어 이런 데이터를 선형 모델로 해서 이제 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x1의 제곱도 있을 수 있고 x2는 x2의 제곱도 있을 수 있고 xn의 제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변수를 피팅할 때 야 이게 전체가 다 잘 맞는데 하나가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전체가 요게 도미넌트해서 전체가 좀 삐뚤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치가 있을 때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 이 아웃라이어를 제거를 하고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선형 회귀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제 일일이 보면서 아웃라이어를 제거하면서 한다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조금 더 모델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 데이터로 생각해서 x1의 제곱, 다음 x2의 제곱, x1, x2를 곱을 한 거, x1의 제곱, x2의 제곱, x1의 곱을 한 거, 이런 비선형 데이터의 회귀 분석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귀 모델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본다 그랬을 때 이런 다양한 그걸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상관관계 여러분 그 EDA라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 숙제로 그 UC 얼바인의 프로세싱 데이터 세마이컨덕터 프로세싱의 데이터를 좀 한번 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센서 데이터를 한번 보라고 그랬는데 이런 시각화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보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이 경우는 데이터 파라미터가 하나, 둘, 셋, 넷, 5개고요. 5개의 데이터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얼핏 보기에도 이런 그림은 이 변수 5번 5번째 변수와 4번째 변수 사이에 선형 회귀 분석 선형 관계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오히려 선형이 아니라 서로 역수 관계가 있음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아웃라이어에 해당되는 것들도 나타나고 이상하게 이렇게 변수에 관계가 없는 것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특성 변수 사이의 관계를 보는 그림을 직접 생성해서 본다든지 이런 특성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를 보고 보면 이제 여기에 빨간색 표현된 거 좀 적자색이라 그러나요? 여기 보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해 보면 여기서 이 자기 자신에 해당되는 거 빼고 여기 보면 0.60 여기 선형 관계 있는데 이렇게 0.70으로 표현되어 있는 RM이란 것과 MEDV의 관계가 있는 것들을 둘 사이에 보면 이게 이제 데이터를 서로 MEDV라는 것이 증가하는 것은 RM이 증가하는 것에 이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이걸
따로 빼어서 RM이란 것과 매디브를 이제 직선화해서 그림을 보면요.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아웃라이어에 해당되는데 이 아웃라이어를 빼고 이렇게 인라이어 돼 있는 실제 선형 관계에 있는 것들만 골라서 직선을 그으면 이 아웃라이어가 제거된 상황에서 우리가 그림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를 이제 상관관계를 본다는 것은 이 그림을 제대로 본다는 거고요. 전체를 다 탐색하면서 보면서 이런 관계를 뽑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를 이제 잘 알려진 데이터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용 데이터를 여기 제가 참고하고 있는 책에서 이제 보스턴 주택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하나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로 기터브 여기 쭉 되어 있는데 클릭을 해보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데이터 쭉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숫자가 있고 컬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 되어 있는데요. 이 14개의 변수가 각각 차례대로 변수가 있는데요. 변수가 이 도시의 보스턴 데이터의 주택 데이터셋의 하나의 연습용 데이터셋입니다. 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혹은 이제 우리 IT 관계되는 그런 데이터셋으로 연속된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얘들 사이 관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연습하는 좋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쓰고 있는 데이터는 도시의 인당 범죄율 그리고 25,000평방피트가 넘는 주택 비율, 그다음 도시에서 소매업종이 아닌 지역 비율, 그 다음에 찰스강 인접 여부, 강 주변은 1이고 그 외는 0이고, 그 다음에 일산화 질소 농도, 그 다음에 주택의 평균 방 개수, 그 다음에 이 지어진 1940년 이전에 지은 자가주택 비율, 다음 5개의 보스턴 고용센터까지 가중치가 적용된 거리, 방사형으로 뻗은 고속도로가 접근성 지수, 10만 달러당 재산세율, 도시의 학생 교사 비율, 그 다음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비율, 그다음 저소득 계층의 비율, 그리고 이제 자가주택의 중간 가격이 있는데 이런 그 범죄율이라든지 주택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평균 방 개수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집 값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 셋으로 생각을 해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탐색을 해볼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탐색을 한다고 그러면요, 저도 한번 지금 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제 이거를 읽어야겠죠? 이거를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import pandas spd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읽겠습니다. read csv. 제가 그동안은 파일로 다운받아서 했었는데요. 이제 이거를 이제 바로 링크를 달아주고요. 달아주고 그 다음에 요걸 받아들일 때 이제 요 사이에 헤더가 없었습니다. 보면 아까 헤더가 없었죠, 그죠? 헤더가 없었으면 헤더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헤더는 런으로 해서 읽어드리고요. 그다음 separate는 여기서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에 빈 공백이 있는데 공백 간격이 틀립니다. 틀리고 이거를 이제 보통은 탭을 써서 해보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탭을 써서 읽어보면 보통은 그 텍스트로서 이제 되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그 다음에 df에 헤드 이렇게 해볼게요. 한번 제대로 읽으면 요 df 헤드에 여기 딱 나와야 될 텐데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읽었을 때 컬럼이 이제 보면 컬럼이 이제 하나로 다 뭉쳐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0 그래서 세퍼레이터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탭을 보통 쓰는데 아니니까 스페이스에 플러스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그 여러 개
있는 걸 다 포함해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읽어보면 이제 헤드가 제대로 다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0부터 13이니까 14개의 변수가 그대로 있는데요. 저거를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 파라미터 변수로 아까 불러줬던 이 컬럼을 제가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는 범죄 지수였고 얘는 넓은 주택 비율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소매 지역이 아닌 소매 업종이 아닌 지역의 비율이었고, 그리고 얘는 찰스강 주위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보여주는 거였고, 그 다음 일산화 질소의 비율이었고, 방 개수였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래됐느냐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스턴 고용센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까지 거리, 요거를 이제 디스턴스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방사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도시 고속도로까지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지수로 표현한 거 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비율, 재산세 비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교사 비율, 그 다음에 PT 레이쇼, 도시의 학생과 이제 교사 비율,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비율, 흑인 비율이죠. 그 다음에 로우 인컴, 요 수익이 낮은 학생, 저소득 계층의 비율이고, 이 자가주택의 그 가격, 이 가격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관계식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해보면 그 다음에 이 컬럼을 정의를 하고 나서 df 우리가 이제 보면, 자, 우리가 하나하나 컬럼에 대해서 설정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앞서 봤던 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상관관계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볼트에 플랫 lib에 파이 플랫 splt, 이게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임포트에 c본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오늘 처음 써보는데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럼 가운데 전체를 다 보지는 않고요. 여기서 아까 보여줬던 것 중에 고르겠습니다. 그 저소득층, LSTAT, 저소득층의 비율과, 그리고, 이게, 도시에서 소매업종이 아닌 지역 비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NOx, 일산화질소의 농도, 그래, 방의 개수, 그 다음에 우리가 집값, 요 5개만 골라서 서로 상관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상관관계를 보는 이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여기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싶은 요 변수를 보기 위해서 이게 프로그램 아래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페어플랫에 이 df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스만 골라서 그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요 하나당 그림을 2.5 정도로 하고 우리가 타이틀 레이아웃 요걸 타이트하게 보여주고 plt show, 자 이렇게 하면 요 상관관계가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자, 항상 처음에는 여기 요 모듈을 임포트 시키는데 항상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보니까, 요게 이제 차례대로 위에서부터 LSTAT, Indus, NOx, RM, 여기서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골라가지고 이들 데이터 사이에 페어 플랫, 쌍을 걸어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 그림이 요 관계에 돼 있고 얘는 이제 LSTAT 요 대각 행렬 파트는 요 분포가 LSTAT 분포가 가우시안 분포인지 이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RM 요 방의 개수가 좋은 그 정규분포 형태 모양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요 가격도 중간 가격에 해당되는 이런 형성이 되어 있고 높은 가격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변수들 사이에 각 특성 변수 사이에 이런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상관관계가 음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 변수 간의 코릴레이션을 이제 보는 거를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실제 직선이나 표현했을 때 코릴레이션 할 때 임포트에 제가 numpy를 이제 불러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CM이란 거를 이제 요 NP에 numpy에 그 numpy에 포함되어 있는 correlation coefficient라는 요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f에 columns에 들어있는 거를 쓰는데요. 여기에서 value를 다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오고 이걸 transpose해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다 가져오면요. columns를 다 가져오면 어떤 값인지 살짝 볼까요? 한번 여러분들 보면 여기에 df에 columns에서 딱 치면 이렇게 딱 되죠, 그죠? 이렇게 쭉 되고 요거를 values를 이제 가져오면 요 값만 딱 가져오죠, 그죠? 값만 가져오고 얘를 transpose 하게 되면 보는 것처럼 이 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 컬럼이 쭉 이 데이터들을 쫙 모아놓은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NP correlation coefficient 할 때 요 지금 행의 개수를 이제 5개로 하고 열의 개수를 이제 데이터 그만큼 하는 데이터로 보는 형태로 지금 numpy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 correlation 매트릭스를 계산하기 위한 계산하면요. 그래서 살짝 계산해 보면 CM을 이제 볼 수가 있겠. numpy에서 제가 F가 한 개입니다. 자, 항상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CM 이렇게 딱 보면 이게 5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요 차례대로 이 correlation coefficient를 계산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림을 그릴 때 히트맵이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양의 값이 큰 경우, 음의 값이 큰 경우를 이 색깔에 따라서 이제 히트맵이라는 걸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SNS로 표현된 이거를 아까 SNS 이제 보여주는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히트맵이라는 형태로 보여주는데요. SNS의 히트맵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CM 값을 correlation 매트릭스를 하고 컬러 바를 이제 보여주고 이제 글자를 이제 했는데 일단은 그냥 이렇게 한번 볼까요? 한번 CM에서 바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면 CM의 바로 매트릭스가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값하고 요거를 이제 그대로 보여주는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글자 옵션 같은 거를 넣어주기 위해서 SNS에 제가 원래 이렇게 하게 되면요. PLT에 tight layout 해주고 PLT에 show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는 기본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는 건데 여기 이제 옵션을 넣고 싶은 거거든요. CM에 이제 요 컬러 바를 이제 보여주는 거 하고요. 방금 이제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annotation을 이제 true. 자, 이렇게 해볼까요? 한번. 이러면 글자가 딱 나타나죠. 글자 여기 1, 0.6 이렇게 값이 이제 나타나고 여기에 요 폰트에 이 유효 숫자 범위를 여기 소수 둘째 자리까지 얘를 맞추고요. 그 다음에
요 폰트를 사이즈를 15 정도로 이렇게 하고 좀 더 커졌죠, 그죠? 좀 더 커졌고 그 다음에 y틱 틱 라벨을 좀 붙이는데요. 이거를 뭘 붙이면 컬럼스 요 칼럼에 이제 이름을 딱 이제 붙입니다. 그 Y 쪽에 여기 딱 붙었죠? 붙었고 그 다음에 x틱 라벨스도 컬럼스로 이렇게 딱 해서 양쪽을 다 붙여줬습니다. 붙여주고 여기에 이제 SNS의 세트의 폰트 스케일을 1.5로 제가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있는 그림에서 참조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니어 요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하는 것은 이제 골라가지고 볼 수가 있겠죠. 골라가 볼 수 있는데 요 리니어 리그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요런 선형 관계냐, 그다음에 비선형 관계 하는 것도 이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